자, 첫 번째 세션은 재밌게 잘 들으셨죠? 그렇죠? 세미나 사상 최초로 미사일을 쏘는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그렇게 막 화려하게 미사일을 앞에서 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야죠. 오늘이 IoT 첫 번째 세션이고요. 다음에 또 3월 달에 두 번째 세션이 있는데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다음 달에 할 내용의 기초 강좌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물은 뭘 만드느냐 하면 IoT가 적용된 화분 만들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화분에서 온도, 습도, 조도까지 측정을 하고요. 다음에 이 값들을 와이파이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플랫폼 있죠. 클라우드에다가 계속 누적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걸 조회해서 그걸 그래프로 출력하는 앱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또 난 같은 거는 키울 때 햇빛이 너무 세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차양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조도 센서에서 입력되는 값에 맞춰서 서브 모터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차양을 치는 그런 작업까지 할 겁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왜 집에서 왜 하염없이 화분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나온 자료에서 제가 몇 개 한국어로 좀 고친 자료입니다. 본사에서도 이제 IoT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이 시장 자체가 보면 이제 메인프레임에서 다음에 미니 컴퓨터,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데스크탑 인터넷, 클라우드 앤 모바일, 다음에 클라우드 디지털 컴퓨팅 다음에 뭘까를 고민하는데 이 단계가 지금 IoT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PC 시장의 강자였잖아요. 근데 모바일 시장에서는 강자가 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OS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한번 태블릿 형태로 뜯어 고치면서 이제 다양한 반응들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대놓고 지금 얘기는 못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밥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지금 눈빛을 보니 두 번째 세션이 빨리 끝나야 집에 가서 김연아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연아 순서로 봐서는 한 새벽 1시 넘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는 지금 통용되는 서치를 해보시면 네이버 같은 데 서치를 해보시면 M2M IoT 전문기업 이런 업체들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이 두 개를 거의 차별화시키지 않고 그냥 공통적으로 묶어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M2M은 머신 투 머신이죠. 그렇죠.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일단 단어에서 나오는 느낌 자체가 틀리죠. M2M 하면 왠지 전기인두를 들고 납땜을 해야 될 것 같고 IoT는 뭔가 코딩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M2M이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꽤 오래 전부터 M2M에 집중해왔던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때는 디바이스가 중심이었다면 IoT의 I자가 인터넷이죠. 이때부터는 뭔가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서비스 중심으로 무게가 좀 옮겨갔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M2M이라는 단어가 막 떴을 때는 디바이스에 뭔가 많은 기능을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IoT라는 단어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면서 디바이스는 오히려 더 심플해지면서 오히려 서비스 쪽에다가 뭔가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상으로 많이 틀려졌습니다. 실제로 M2M 잘했던 분들이 IoT도 잘하시고요. IoT에서 신생으로 들어온 업체들은 오히려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포탈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오히려 더 잘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얘기로 가끔씩 하다 보면 우리가 용어 정리가 잘못돼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데이터는 없죠. 맨날 예제로 드는 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 대기업에서 혹은 작은 기업에서 그만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빅데이터는 자료들이 쭉 비정형으로 쌓여진 곳에서 내가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잡아내는 것, 새로운 정보를 잡아내는 것,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요즘에는 뉴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전에 없던 정보를 새로 뽑아내는 것. 사람들이 커피를 왜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경향을 분석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로 뽑아내는 자료들입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이 커피를 하루에 3잔을 마신대요.
9시에 한 잔, 12시 반에 한 잔, 그리고 오후 4시에 한 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9시에 마시는 커피는 싸구려 커피라도 된답니다. 아침을 못 먹고 왔어요. 커피라도 부어줘야 정신이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없어도 되고 회사에 집히는 커피라도 된대요. 근데 12시 반에 마시는 커피는 동료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사원증을 목에 걸고 커피를 마시다가 반쯤 남겨서 테이크아웃해서 거리에 이렇게 나는 직장인이다 라는 걸 홍보하는 용도래요. 자기 과시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브랜드 커피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마시는 커피는 이미 힘들어요. 그래서 335 묶어져서 나가서 어디 후미진 데 가서 뒷담화를 하는 뒷담화용 커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브랜드가 아니어도 괜찮대요. 대신 회사에서 한두 걸음 정도 더 벗어나서 파티션이 어느 정도 높은데 그런 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에 맞춰서 정보를 마케팅 전략을 했더니 실제로 매출이 증가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게 바로 빅데이터고 인터넷 오브 띵스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뭔가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내는 그런 서비스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저는 얘기를 할 때는 SO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오브 띵스. 모든 것들이 이제 서비스에 다 붙어야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M2M하고는 또 다른 형태, 서비스를 잘 개발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IoT라는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케빈 에스톤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작년 가을에 부산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회먹으로 온 건 아니었고 그 사람이 부산에 그 IT 엑스포라는 행사장에 왔을 때 만나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IoT 시장은 얼마나 있으면 활성화될까요? 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5년 뒤라고 하면 5년 뒤에 네가 구글에서 서치해보고 활성화 안 돼 있으면 날 욕할 거야. 그래서 난 25년 뒤라고 할 거야. 왠지 알아? 나는 그때는 은퇴했을 거거든. 하하하. 이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렇죠. 속으로 그 얘기 하려고 물 건너온 거야? 태평양을 왜 건넜어? 혼자서 막 욕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원래 저 단어를 만든 사람은 약간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점점 더 똑똑해지고 모든 디바이스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네트워크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사용하겠지. 그리고 네트워크로 물리면서 디바이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엘프족처럼.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기술이 뭐냐면 AI 기술, 그리고 머신 투 머신 랭귀지 이런 기술들이 중요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뭐냐면 그 아주 가벼운 디바이스들을 여기저기 막 뿌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긁어 모아서 서비스에다가 다 담아두면 서비스에서는 이 그래프나 차트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면 된다. 이게 국내에서 느끼고 있는 IoT의 현실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오히려 진도를 우리나라가 꽤 많이 나갔어요. 관련된 업체들도 많고 심지어는 뭐 SK텔레콤 이런 데 보면 이미 제주도의 축사에다가 센서를 다 박았어요. 그래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 핸드폰을 딱 열면 축사 상황이 보이게끔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바로 감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SKT가 원하는 건 뭘까요? LTE로 연결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IoT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미식축구협회가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식축구협회에서 가장 충성도가 높은 미식축구장에 오는 인구수가 2%가 줄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2%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미식축구장에 와야지만 사람들이 티켓을 사겠죠. 와야지만 기념품을 사겠죠. 티셔츠도 사고 와야지 음식을 소비해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2%가 HD TV에 뺏긴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 보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펍에서 이제 맥주 마시면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더 선호할까라고 봤더니 경기장에서 보면 항상 한 각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미식축구장 전체를 와이파이로 다 감싼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로그인만 하면 공짜로 쓸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두 번째로 HD 카메라를 6대를 경기장에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 와이파이에 접속한 사람은 무료로 원하는 각도를 원하는 시기에 다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두 번째로 또 뭘 했냐면 음식을 먹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주문하면 또 줄 이만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0분씩 이렇게 놓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앱에서 주문을 하고 나면 음식이 준비되면 나한테 띵동 하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나가서 그 식당에 가면 식당에는 익스프레스 라인이라고 있대요. 거기 가서 그냥 가서 보여주고 바코드 찍고 바로 테이크아웃해서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직접 식당에서 갖다 주겠죠. 배달의 민족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사람이 나가는 건 서로 양해가 된대요. 나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직원이 배달을 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까지는 실제로 하지 않고 띵동 하면 가서 최소한의 시간만 가지고 음식을 가져오게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기술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줄이 겹겹이 서죠. 그래서 화장실 벽에다가 접근 센서를 쫙 깔았어요. 그래서 줄이 얼마나 긴지를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앱에서 가장 줄이 짧은 화장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IoT의 한 장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IoT는 어떤 디바이스들을 모아서 그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노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oT는 서비스하고 머신 쪽에 관할한 어떤 개념이라면 이걸 착용하는 개념으로 가면 웨어러블로 이제 그 옆으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좀 더 나오고요. 이거보다 더 큰 상위의 개념이 상황인지 기술이라는 걸로 이게 다 묶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되어 있는 사례나 이런 걸 찾고 싶으시면 컨텍스트 어웨어라고 해서 상황인지 쪽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비슷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다음에 그 책 중에서도 보면 The Age of Context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문판밖에 없어요. 예, 제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같죠. 곧 한글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베타 리딩을 해서 읽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구글 글래스가 왜 중요한지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지금 IoT를 열심히 분석하고 분류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대요. 근데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이 윗줄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포스 단말기나 아니면 3인치, 5인치 이런 보드들, 웨어러블 디바이스, 폰, 태블릿, 다음에 PC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디바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카메라, GPS, 다음에 모션, 라이트, 다음에 뭐 파워, 다음에 각종 센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어디에 저장할 건가, 로컬에 저장할 건가, 클라우드에 저장할 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 IoT를 얘기할 때 이상적인 개념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이 국내에서 체감하는 IoT에서는 이런 요소들의 센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로컬의 저장 공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통신만 돼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0% 엔드 조건으로 다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할 때 항상 이 IoT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타입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하나의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게 디바이스,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결합이다. 이게 IoT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바이스는 점점 더 가벼워지는 그냥 간단한 디바이스가 있고 이걸 모아주는 게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M2M 때만 하더라도 서버를 하나 이렇게 깡통을 하나 사가지고 서버를 회사 안에 두거나 아니면 IDS에 넣어놓고 이 깡통에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데이터가 폭주하면 얘가 죽죠. 그걸로 끝. 그렇죠? 바람처럼 데이터가 밀려들었다가 팍 끝. 이런 느낌이었죠. 네, 아는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어요. 나만 재밌나? 근데 요즘에는 다 클라우드를 쓰죠. 그렇죠? 클라우드에서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건 이 다음에 보고요. 다음에 이 결과물을 보여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3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연말에 하나 지른 게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지름신 받아가지고 산 게 체중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 위띵스라는 회사의 체중계를 샀는데 제가 검색을 잠깐 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이 체중계가 하나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체중계를 제가 정확하게 해외 직구로 23만 5천 원에 샀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 배송돼 왔을 때 집사람한테 이게 다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체중계에 보면 앞에 액정이 붙어 있죠. 그렇죠? 이 체중계에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센서가 붙어 있냐면 체지방을 잴 수 있는 센서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중 웨이트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체중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기준 체중을 뭐 한 70kg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러고 나서 딱 올라가면 자동으로 난 줄 알아보고 대충 그 언저리에 체중이 나오면 제 이니셜이 샥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제 체중과 체지방과 맥박 이런 정보를 와이파이를 통해서 저 위딩스라는 회사의 클라우드에다가 넣어줘요. 저 말고 집사람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애들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디텍트해서 사람별로 다 데이터를 이렇게 분산해서 다 클라우드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웹이나 들어가 보면 내 체중의 추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체지방도 더 빼야 된다. 심지어는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이번 주에 1kg를 빼세요라고 빨간색으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근데 이 제품이 요즘 IoT의 어떤 교과서적인 제품입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디바이스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쏘면 클라우드에서 받아주죠. 그게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그걸 볼 수 있는 앱들이 있죠.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들에 맞춰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디바이스는 그 용도에 맞는 최소한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최소한의 전력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센서는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고 통신 기술도 범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그 용도에 맞는 통신 기술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서비스는 이제 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한 것들이 이제 안정성이 있죠. 깡통 하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IoT는 게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게임은 레이턴시가 굉장히 커지면 안 되죠. 그렇죠? 레이턴시가 커지면 내가 칼을 딱 휘둘렀는데 상대방은 저쪽 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IoT 기술들은 그렇게 타이밍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경제성이 필요하고, 다음에 이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그 세상이 믿지 못할 것들이 이런 게 있죠. 개구리, 럭비공, 여자의 마음, 그리고 고객들. 그렇죠. 고객들이 언제 얼마만큼 폭주시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오토 스케일링이 요즘에 보면 대부분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아마 대부분 다 제공이 될 거예요. 이 윈도우즈 애저 같은 경우는 저걸 조건으로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몇 프로 이상 올라가면 혹은 네트워크가 몇 프로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가상 머신수를 늘려줘요. 그리고 그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폭주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앱은 뭐 웹이나 아니면 뭐 스토어 앱, 데스크탑 앱 이런 것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전력 처리하는 비용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제는 전력 처리하는 비용이 2불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카메라 처리하는 비용이 거의 1불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각종 센서들 뭐 GPS가 이제는 거의 1불도 안 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단품으로 모듈을 사면 저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대량 생산했을 때 저 정도 가격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막 창업하시고 이런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참 좋아진 세상인 게 예전에 이런 거 하나 시제품 하나 만드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개 다 그 안산에 있는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데 가서 만나 보면 대부분 다 벌써 울고 있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 받아서 시제품 만들면 멋있게 시제품이 돌아가는 순간 끝 이런 느낌이죠. 시제품에서 양산까지 못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뭐 드래곤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뭐 PCH 인터내셔널 이건 글로벌하게 이런 부품들을 주로 많이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아두이노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오픈 소스 하드웨어입니다. 마이컴인데 오픈 소스로 되어 있어요. 되게 싸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사셔도 2만 원이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양산을 하시면 1만 원 이하로 또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필요한 센서 같은 걸 붙여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싸게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최소형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죠. 특정 용도에 맞는.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뭔가 만드는 컨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3D 프린터 같은 걸로 케이스를 하나 찍어서 덮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동영상을 예쁘게 찍어요. 제일 처음에 저는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케이블 TV 광고가 되는 거죠. 그런 걸 하나 찍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킥스타트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만들었다. 펀딩 해줘. 해서 돈 받으면 그때 제대로 된 인력과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로 바로 창업을 하는 겁니다. 말은 참 쉽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이 있어야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오바마가 뭐 우리는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이제 세상이 많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인데 이것도 뭐 인베디드 이야기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인베디드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이 자체를 보면 이 IoT의 어떤 구성을 보면 우리가 만드는 이 조그마한 보드들 있죠. 특정 용도에 맞는 조그마한 보드들, 그게 바로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연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와이파이가 그렇게 썩 좋은 통신 방법은 아닙니다. IoT용으로 봤을 때는. 전력 소모도 심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바로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많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서비스에 붙기도 하지만 중간에 디지털 허브 형태를 하나 더 놓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센서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간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바로 클라우드에 접속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바로 접속되지 않고 중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거쳐서 저장되는 케이스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자, 여기 액티비티 트래커라는 게 있죠. 위딩스 펄스라는 제품인데 아마존에서 믿을 수 없는 가격 99불에 팔고 있습니다. 질렀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너무 작아서 분명히 내 방에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2주째.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내가 허리에 차고 다니죠. 차고 다니면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저거에 대해서 뭐 블루투스 4.0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고도 센서가 있고 집사람한테 설명을 했어요. 항상 제 제일 첫 번째 베타 테스트는 집사람이죠. 한 10분간의 얘기를 듣고 제일 첫 번째 내린 집사람의 결론은 아, 디지털 만보계네. 그렇죠. 그게 다였죠, 결국은.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들을 어디에다가 넣어주냐면 다 클라우드에, 이것도 다 클라우드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사용했던 그 체중계 있죠. 그거와 같이 사용하면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살이 얼마나 안 빠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제품에 와이파이가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낭비일 것 같죠. 그렇죠? 이거 실제로 한번 충전하면 2주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 제품은 그냥 블루투스만 가지고 있는데 이 블루투스를 가지고 제 핸드폰에 바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앱이 나한테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때 클라우드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통신 방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디바이스가 바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한번 걸러진 다음에 다시 들어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단계고 이제 또 한번 폭발적인 무언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다이렉트로 다 붙는 시기가 오게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윈도우즈 8.1에 추가된 API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8.1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입니다. 이 8.1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보시면 이 포스 단말기 아니면 뭐 USB, 블루투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쓰게 하기 위한 기능들도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다이렉트, 와이파이를 통해서 바로 데이터를 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HID, 방금 미사일을 쐈던 게 이 HID를 사용해서 바로 미사일을 날려주셨죠. 아직까지 그 포스가 안 가네요. 그다음에 스캐너하고 3D 프린팅, 이건 뭐냐면 앱에서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앱에서도 바로 필요하면 스캐닝을 하거나 아니면 3D 프린터로 보내는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단 이런 게 꼭 붙죠. 단 마이크로소프트가 표준으로 제시한 그 XML을 준수하는 3D 프린트만 현재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협소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3D 프린터가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다 업체마다 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거기에 아마 대부분 다 맞춰서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제가 보여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윈도우즈 애저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저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 버추얼 머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ASP.NET에 익숙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손에 익은 툴은 뭐 PHP나 뭐 자바나 마음이 아프지만 뭐 노드.js나 이런 다른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본인들이 해왔던 그 패턴에 맞춰서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버추얼 머신에 올려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버추얼 머신의 이미지에 보면 뭐 윈도우즈의 이미지도 있고 리눅스의 이미지도 있고 아무튼 케이스별로 너무 많아요. 오라클 들어가 있는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해서 이때까지 해왔던 기술로 그냥 그대로 가상 머신에 올려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HD 인사이트는 저거 요즘에 하둡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계산해서 딱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데 한 20분 걸려요. 이게 만약 교통정보다라고 하면 막힐 때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주로 요즘에는 하둡이나 이런 분산 처리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그 내비게이션 차에 다 있으시죠? 그렇죠? 그 중에 뭐 티팩 이런 거 쓰시면 막힐 때는 죽을 것 같고 뚫릴 때는 더 잘 뚫리죠. 그 비결이 뭐냐면 그게 20분 정도 지연된 정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보들을 계산할 때는 이 HD 인사이트 같은 데서 아파치 기반의 하둡이 제공되거든요. 여기서 뭔가 대량의 데이터가 막 쏟아져 나오면 분산 처리해서 한꺼번에 쭉 계산해서 필요한 시간에 바로바로 데이터를 줄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다음에 대개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핸드폰을 우리는 국내에는 거의 안드로이드가 90%죠. 안드로이드만 지원하면 되겠네라고 하면 나중에 안 되겠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플랫폼은 3개는 좀 무리수인가요? 네. 아이폰까지는 지원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윈도우즈도 지원하면 좋겠죠.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 이 모바일 서비스예요. 그냥 이게 이름이 없어요. 그냥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국내 기업 보면 뭐 바스 이런 식으로 이름 많이 붙여서 쓰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모바일 서비스고 저거 사용하시면 그 플랫폼 윈도우즈, iOS, 안드로이드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다 묶어서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 있죠. 그걸 한꺼번에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증도 그 페이스북, 트위터, 지메일, 라이브.com 인증을 여기서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줘요. OS에 상관없이. 데이터 입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도로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나 iOS나 윈도우즈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페이지는 PPL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참 좋답니다. 네, PPL까지. 자, 그래서 디바이스는 일단은 적당한 사이즈의 어떤 그 공통적인 요소들이 많은 디바이스들은
윈도우즈 인베디드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아예 OS가 없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서비스는 윈도우즈 애저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거 바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요즘에 또 좋은 소식들이 막 들리는데 네, 지금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네. 애저 검색해 보면 뭐 부산 이런 데이터들이 좀 보일 겁니다.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윈도우즈 스토어용 앱을 만들든지 예,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글오글하는 PPL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 실제로 보여줄 내용은 생각보다도 빨리 끝나요. 그래서 김연아를 보러 가는 길이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예, 빨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아두이노를 오늘 사용해서 붙이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두이노는 다들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어래요. 이탈리아어로 친구라는 뜻이랍니다. 그렇죠? 써보면 이런 친구가 있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친구라는 뜻이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장 최고의 학문이 가장 최고의 그 도전이 뭐였냐면 마이크로 마우스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G80 같은 거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롬에다가 왜 롬나이트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코딩해서 롬나이트로 롬을 딱 구워서 딱 꽂으면 끝. 더 이상 디버깅 안 되죠. 그렇죠? 낙장 불입 이런 게 그때 쓰는 용어였는데 그래서 알아서 이제 지가 막 이제 미치기도 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 걸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그때는 마이컴 혹은 뭐 마이크로컴 뭐 여러 가지 얘기로 통했는데 요즘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 원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시그널 발생하는 오실레이터라든지 아니면 AD 컨버터, 그다음에 연산을 담당하는 CPU, 그리고 최소한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램,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메모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칩으로 하나 꼭 찍혀서 나왔습니다. 이게 몇천 원 단위도 안 하는 그런 가격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혹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단순한 시스템에도 뭔가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오픈했습니다. 심지어는 회로도까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로를 읽고 내가 납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품을 사지 않고 집에서 부품만 사서 납땜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물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하가 나올 겁니다. 웬만하면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바로 이 아두이노라는 이 보드고요. 실제로 아두이노라고 치면 국내 아두이노 국내 총판도 나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그리고 웬만큼 내가 선을 잘못 꽂거나 해도 터지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마치 마음에 안 드는 핸드폰은 아무리 집어던져도 고장 안 나는 것처럼 또 고장도 잘 안 나요. 요 가운데 있는 이게 아트메가 328이라는 메인 프로세서입니다. 이 안에 기본적으로 메모리, CPU, 컨트롤러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옆에 보면 이 USB 포트가 있어요. 이 USB 포트는 시리얼 통신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걸 빼서 PC에다가 딱 꽂으면 두 가지를 합니다. PC하고 시리얼로 연결되고요. 다음에 전원을 공급받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5V DC 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토타이핑이 끝나고 나면 그냥 DC 어댑터만 여기다 꽂아서 바로 그냥 가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쓰는 배터리 있잖아요. AAA, 뭐 AA 이런 배터리 3개 딱 꽂으면 바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이제 꼭 이제 여기서 태양 전지판 붙여도 돼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일이 커지죠. 태양 전지판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그 이하의 전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한 전력판을 붙이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인버터 같은 장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로켓 배터리 이만한 게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진동자고요.
다음에 이거 버튼은 이제 리셋 버튼입니다. 이거 누르면 항상 리셋이 되고요. 예,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외부하고 연결할 때 여기 보면 핀이 13번에서 0번까지 이건 디지털 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날로그 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날로그 핀이 있고 다음에 여기 보면 GND라고 되어 있는 게 그라운드죠.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VCC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뭔가 순식간에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TX, R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신할 때 인풋이냐 아웃풋이냐 이걸 TX, RX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신할 때마다 통신을 나타내는 여기 조그만한 아주 눈곱만한 LED가 두 개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13번 핀하고 연동되어 있는 LED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핀에서 디지털 신호가 나오면 저기 그냥 불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아트메가 칩인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하나 들어가면 PT가 신뢰성이 올라가죠. 아두이노 보드는 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얻었어요. 결국은.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두이노, 여기 보시면 제가 우노 R3라고 되어 있는 이게 거의 표준 모델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 아두이노 메가나 아니면 호환 칩셋들이 뭐 미니나 이런 것들 요만한 걸 요만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가지고 요즘에 뭘 하느냐면 여기에다가 이 블루투스 모듈을 이렇게 딱 꽂으면 아두이노가 바로 블루투스 통신이 됩니다. 그럼 블루투스로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하고 연결하죠. 그리고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여기서 뭐 불을 켠다든지 끈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모터 같은 걸 돌리고 싶어요. 근데 모터는 생각보다 소비 전력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USB를 딱 꽂고 모터를 돌리는 순간 아두이노가 꺼져요. 그래서 모터는 이제 별도의 전원으로 되어 있고 대신 아두이노에서 신호를 쏘면 그때 모터를 돌리는 중간에 모터 드라이브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그 부품을 하나 더 넣어서 그걸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탱크에다가 집어넣으면 블루투스 탱크가 됩니다. 찾아보면 블루투스 탱크 만든 사람이 국내 한 100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료도 많고 다 제각각으로 하는데 지금 저도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제일 큰 일은 탱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카데미에서 나온 1:35 스케일 M1, A1 아브람스 탱크가 가장 그 다이가 좋습니다. 부품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쉴드라고 해서 각각의 센서나 아니면 통신 모듈들을 붙여서 나오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꽂고 바로 연결하거나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굉장히 많은 쉴드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사보면 굉장히 싸요. 블루투스 되는 모듈 하나가 12,000원, 20,000원 그럽니다. 그렇죠. 모터 드라이버가 9,000원, 8,000원 합니다. 그다음에 뭐 삼색 LED가 2,000원이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굉장히 즐거워요. 내가 2,000원, 9,000원 가지고 뭔가 사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근데 이건 돈 주고 사면 그만한 가치를 합니다. 심지어는 적외선으로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접근 센서가 9,0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그 교류 전원 있죠. AC 100V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붙여가지고 아두이노를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접근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책상에 앉으면 스탠드에 불이 들어오고 나가면 꺼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참, 별게 다 되죠. 예. 그리고 이건 SD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쉘드, 그리고 소리를 내는 웨이브 쉘드, 터치 스크린 쉘드 많습니다. 예, 이건 통신에 필요한 것들, 예, 이더넷이나 아니면 와이파이, 그리고 직비 쉴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음 달에 사용할 건 이겁니다.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센서는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예, 뭐 불법이다, 뭐 간첩이다 이런 소리 안 듣고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스 센서, 다음에 이건 뭘까요?
온도하고 습도하고 잴 수 있는 센서. 네. 다음에 네, 맞네요. 흔들림 센서라든지, 예, 이건 뭐냐면 지문 센서죠. 핑거 프린터 스캐너라고 되어 있는 저런 것들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붙여서 간단하게 만들고 블루투스 같은 거 붙여서 시리얼 통신을 하게끔 하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앞단의 얘기를 길게 하죠. 그 얘기는 뒷단이 그만큼 간단하고 쉽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 아두이노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는 이 스케치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스케치가 뭐냐면 코드예요. 실제로 코딩을 해서 넣으면 그 코드에 맞춰서 동작이 됩니다. 그 어릴 때 왜 과학 상자 이런 거 많이 쓰셨죠? 예, 다들 어두워지죠? 저도 똑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몇몇 있는 집 애들만이 할 수 있었죠. 이 투명한 케이스에 부품 하나씩 들어가서 이거 꽂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예, 그건 부르주아들이나 가능했던 거고, 프롤레타리아의 자식들은 이제 이걸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9,000원짜리, 2,000원짜리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스는 여기는 C 언어입니다. 그래서 C를 하셔야 되는데 C도 뭐 포인터를 거의 안 쓰고도 됩니다. 이러면 막 희망이 생기죠. 이걸 C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C샵으로 하는 모듈이 있긴 한데 그건 뭐냐면 제품 자체가 아두이노가 아니라 C샵은 원래 단넷이죠. 넷두이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이제 C샵으로 코딩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다만 넷두이노는 단넷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아트메가 같은 그런 칩이 아니라 ARM 계열의 훨씬 한 단계 더 위의 칩이 돌아가요. 그래서 가격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기서 C로 접근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두이노는 이 물리적인 보드가 하나 있어야 되고, 다음에 아두이노 이 개발 환경이 있어요. 따로 IDE 무료입니다. 그냥 다운 받으시면 돼요. 다음에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별의별 코드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드라고 하지 않고 이걸 그린다라고 해서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치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아두이노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한 손만 멀쩡하시면 다 하실 수가 있고요. USB로 그냥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개발 환경을 다운받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기 제가 URL을 올려놨죠. 자, 지금 필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맨 끝에, 이 슬라이드의 맨 끝에 URL을 하나 남겨놨어요. 그 URL을 맨 끝에 사진만 찍어 가시면, 거기 접속하시면 제 이 파워포인트와 오늘 사용했던 코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프로그래밍 하시고, 컴파일 하시고, 시리얼로 업로드 하시고,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툴 자체를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시리얼 통신을 하죠. 그래서 컴포트가 맞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되게 그냥 딱 꽂으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행여나 안 맞으면 이걸 동작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 윈도우 8.1에 보면 이 아래쪽에 시작 버튼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그죠? 8.1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장치 관리자라고 있죠. 자, 장치 관리자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포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 포트에서 자, 포트를 보시면 아두이노 우노 컴4 이렇게 잡힌 게 보이죠? 그렇죠? USB로 꽂혀 있지만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의 가상 컴포트로 잡힙니다.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디버깅 하실 때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샘플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샘플은 LED 전멸입니다. 와우, 이런 게 가능할 줄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LED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웹캠을 하나 달아놨고요. 그걸로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손이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요? 자, 제가 좀 더 예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LED가 여기에 핀이 4개가 있죠.
그렇죠. 이게 무려 2,000원짜리입니다. 예, 3색 LED. 여기 보면 1번이 접지고요. 그라운드. 그리고 그 다음부터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핀에다가 전원을 주면 그때그때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신호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두이노에 보면 이 13번 위에가 접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여기다가 제가 꽂고요. 자, 지금 그라운드가 13번. 자, 다시 여기 돌아가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어디에다가 꽂았냐면 여기 그라운드라고 돼 있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그라운드를 꽂아줬고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레드, 그린, 블루 핀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13번에다가 신호를 주면 레드가 켜지겠죠. 자, 이걸 하는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두이노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해주는 개발 환경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파일 메뉴에 보시면 예제가 이만큼 있어요. 개발 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레퍼런스 가이드에 더 가까운, 실제로 개발 툴로서의 기능은 아주 허접합니다. 줄도 안 맞춰줘요. 점 찍어도 쌩깝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BC 2000년에서나 볼 수 있는, 일단 여기서 블링크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케치라는 말은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에 핀이 있다라고 했죠. 핀은 디지털 핀이 있고 아날로그 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는 뭐냐면 디지털은 0 또는 1밖에 안 나와요. 0은 0V, 1은 5V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날로그 핀은 아날로그 값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뀌죠. 그렇죠? 뭐 0부터 1000 얼마까지 자연스럽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핀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값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센서 중에서 근접 센서 이런 것들은 사람이 왔다 안 왔다 이런 두 가지 상태밖에 없죠. 요건 디지털 핀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도 센서는 밝다 안 밝다 이게 아니잖아요. 얼만큼 밝다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핀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핀들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팅을 해야 돼요. 핀 모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0번 핀은 우리가 인풋용으로 사용할 거다, 아니면 아웃풋용으로 사용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을 먼저 초반에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핀의 값을 읽을 때는 디지털 리드라고 하면 디지털 핀의 값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면 디지털 값의 값을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게 아날로그도 리드, 라이트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는 뭐냐면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할 때는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시간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샘플이 나왔는데 이 스케치를 만들 때 하나의 공식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t LED는 13 이렇게 되어 있죠. 저건 그냥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LED가 13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그냥 값을 정해준 거고요. 다음에 항상 이 아두이노가 실행될 때는 제일 먼저 이 셋업이라는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이 셋업에는 보면 핀 모드의 LED가 아웃풋이다 라고 되어 있죠. LED는 아까 13번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13번 핀이 아웃풋 단자로 정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뭘 하느냐면, 자, 디지털 화이트를 하는데 LED에 하이라고 하면 저게 5V가 되죠. 그리고 로우라고 하면 0V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가 1초씩 간격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하면 이 루프라는 이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여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셋업 부분에서 한번 초기화 해주고
루프에서 계속 반복하고 이게 아두이노의 동작이 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특정한 용도로 밖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거 한 단계 위로 넘어가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가죠.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로 가면 그 ARM 계열의 칩셋이 들어가 있고 거기 SD 메모리를 꽂을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데미안 리눅스 같은 걸 깔아서 넣고 리눅스를 돌리는 거예요, 결국.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C 언어나 파이썬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의 파이가 파이썬의 약자예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걸로는 이제 뭐 그 HDMI 포트 같은 것도 있어서 그걸 통해서 뭐 유튜브 플레이어 같은 것까지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달에는 거기에서 이제 그 C샵으로 코딩하는 것도 보여주실 겁니다. 예. 그 모노라고 해서 리눅스용 단넷 버전 있죠. 그걸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지금 이 미리 깜빡깜빡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 블루투스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걸 누르면 바로 업로드가 되고요. 예, 얘는 굉장히 오도방정을 떨고 있는데 얘는 아니고요. 얘입니다. 예, 지금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2,000원짜리가 값어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가장 간단한 예입니다. 보시면 저거 뭐 나도 하겠네라는 생각이 다 들죠. 실제로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이제 넘어가서 자, 요 단계를 넘어가서 방금 그 슬라이드는 이 전체 슬라이드를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한 약간의 데이터였고요.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할 겁니다. 블루투스 통신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시리얼 통신이에요. 시리얼 통신이기 때문에 그냥 핀 두 개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송신 단자고 어디가 수신 단자고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고 그 핀에 맞춰서 블루투스 모듈을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샵 인클루드, C 언어는 다시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겠죠. 자,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데 소프트웨어 시리얼.h, 저게 뭐냐면 시리얼 중에서도 이제 좀 특별한 시리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저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소프트웨어 시리얼.h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소프트웨어 시리얼, BT 시리얼 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시리얼을 컨트롤하는, 설정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나중에 여기 보시면 자,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핀이 꽂혀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이 빨간 핀이 6번 핀에 꽂혀 있고요. 파란 핀이 6번 핀, 그리고 빨간 핀이 7번 핀에 꽂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게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단자인데 블루투스 모듈의 송신을 여기에 수신 단자에다 꽂고요. 여기에 송신, 아두이노의 송신을 블루투스 모듈의 수신에다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로 공급만 해주면 끝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자료도 많고 하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약간의 특별한 단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스테이터스,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팔고 많이 사용하는 HC-60이라는 H-09라는 블루투스 모듈인데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1번 핀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저기에는 5V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결되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수신, 송신, 그 다음에 접지, 그리고 전원을 연결해 주면 되고 6번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그냥 빈 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블루투스를 실제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제가 제 컴퓨터에는 이미 제가 연결을 해놔서 자, 여기서
블루투스 설정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 탱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이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상에서의 이름을 제가 그냥 탱크라고 바꿔놨고, 이걸 한번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페어링이라고 하죠. 페어링을 한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페어링을 해놓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꼭 페어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블루투스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임스페이스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제일 위에 보시면 디바이스에 뭐 이너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현재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도 하나의 목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시리얼 포트 자체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앱에서. 그냥 단넷이나 뭐 데스크탑에서는 그냥 시리얼 포트에 접근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앱에서는 시리얼 포트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게 더 쉽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이노뮬레이션에서 이제 가져와야 될 게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목록을 가지고 오게 될 거고요. 다음에 블루투스와 관련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는 여기에 다 있고, 다음에 RF컴이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블루투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자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연결되고 나면 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소켓을 써야 되고요. 소켓 통신할 때 데이터는 스트림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림을 사용하기 위해서 윈도우의 스토리지에 스트림이라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장치 목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장치 목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컬렉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치 목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체 장치 목록이 필요 없죠. 두 가지 제약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블루투스고, 두 번째는 블루투스 중에서 RF컴이라는 프로필을 사용하는 장치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소스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 링크에 가보시면 이 폴더 중에 아두이노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가 있고요. 이 폴더 안에 보시면 이 블루투스 샘플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있습니다. 이 샘플 1, 샘플이 있고 샘플 2가 있는데, 그냥 샘플은 연결하는 과정만 보여줍니다. 실제로 데이터 통신을 하지는 않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그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에서 find all async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전체 디바이스 목록을 찾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찾긴 찾는데 파라미터로 조건을 제약을 했어요. 조건은 뭐냐면 RF컴의 디바이스의 서비스에서 get 디바이스 셀렉터에 RF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설명을 굉장히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건 이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루투스에서 장치 목록 가져오고 연결하는 자체가 일이에요. 그래서 블루투스 목록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하나씩 반복하면서 아이템에 추가하고, 다음에 연결을 할 때는 디바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연결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게 지금 시간이 벌써 오버됐네요. 그래서 오버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한참 그 업무용 프로그램 많이 짤 때 데이터 테이블 2개 가지고 와서 머지않은 코드를 짠 적이 있었는데 3일 동안 2000줄을 짰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걸 보고 신이시여 진정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짰단 말입니까 했는데, 팀장이 지나가면서 그 데이터셋에 이미 머지 있어. 왜 그래? 라고 했더니 3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삽질이구나. 심지어는 속도도 더 빨라요. 그렇죠? 역시 MS 사람들이 공짜로 돈을 받는 건 아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뼈아픈 기억을 했었는데,
블루투스도 분명히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을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 말고, 이런 것도 말고, 벌써 한 명이 만들어 놨어요. 이걸 좀 쉽게 하려고. 그래서 소스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소스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드린 샘플 중에 보면 아두이노 샘플, 블루투스 샘플 2라고 되어 있는 그 폴더 안에 보면 블루투스 커넥션 매니저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벤트가 있어요. 메시지 리시브드라고 하면 아두이노에서 어떤 메시지를 블루투스를 통해서 PC에다가 보내면 이벤트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잡아서 화면에 뿌려주면 되겠죠. 그 반대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보내는 게 여기 보면 send message async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스트링을 넣고 보내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전달되고 아두이노에서 그 스트링에 따라서 이게 레드다 하면 빨간 LED를 켜고 블루 하면 파란 LED를 켜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커넥트 하면 연결 끊기, 다음에 connect to service async 하면 연결을 시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제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앱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동작만 되면 되죠. 자, 제가 이미 페어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탱크가 여기 보이죠. 아까 블루투스 모듈이 탱크라고 했죠. 근데 연결되는 걸 실제로 라이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 분할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동작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작업을 먼저 하기 전에 아두이노 쪽에도 먼저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 쪽에 제가 아두이노 쪽에도 소스를 카피해서 넣겠습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if문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메시지가 레드면 레드 LED에는 불이 켜지고 나머지는 로우 이렇게 했죠. 자, 조건에서 그린이면 또 나머지는 또 그린만 하이로 이런 식으로 그냥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BT 시리얼의 어리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블루투스가 현재 존재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할 때만 이 if문이 실행이 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는 데이터 자체는 문자 열이 넘어오겠죠. 근데 시어원에서는 문자 열이라는 개념이 없죠. 10불에서는 있어도.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값을 처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언어에 관한 소스는 나중에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동작이 된다 정도만 일단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일단 제가 여기서 업로드를 할게요. 자, 조용하죠? 그렇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좀 오도방정을 들고 있는 블루투스 모듈을 보여드리고요. 자, 탱크를 제가 선택하고 자, 이럴 때마다 항상 쫄립니다. 동작이 안 될까봐. 여기서 커넥션을 누르면 옆에 뭔가 길게 메시지가 나왔는데 오류가 뜬 것 같아요. 역시. 절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블루투스 모듈을 뺐다가 다시 꽂은 다음 다시 커넥션하면 이제 불이 고정됐죠. 그렇죠? 깜빡거리지 않는다는 건 이제 페어링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절반에 성공을 했다 손치고 말투가 왜 이렇지? 자, 여기서 레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부끄럽게도 동작이 안 되네요.
항상 이럴 때 하는 멘트가 집에서는 잘 됐는데, 자, 이럴 때는 쫄지 말고 다시 스케치를 업로드를 해준 다음에 자, 이제 빨간불 들어온 거 보입니까? 거의 희미하게 보이지만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저는 촬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린을 누르면 그린으로 바뀌고 블루로 바뀌죠. 그렇죠? 여기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통신을 하는데 이때 연결하는 방법은 그냥 시리얼 통신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시리얼로 쏘고 그 문자를 받아서 문자열에 입후문 걸어서 그냥 동작을 하고요. 각각의 타이밍에 맞춰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뭔가가 계속 찍히고 있죠. 이건 뭐냐면 제가 이 아날로그 핀 0번에다가 조도 센서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보시면 핀이 빠지면 동작이 안 되지만 이 코딱지만한 게 보이죠? 그렇죠? 요게 조도 센서입니다. 몇 병은 안 해요. 그래서 이걸로 밝기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좀 개발자스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뒤에 꺽쇠를 넣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스트리밍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만큼 넘어오고 또 끊어서 또 이만큼 넘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안 나오고 이렇게 계속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두워서 지금 여기 314 이런 값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강제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불빛을 가하면 아직 반응이 없네요. 절대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러고 보니 방금 뭔가를 하느라고 핀이 빠졌습니다. 이제 올라갔죠. 그렇죠? 값이 올라갔죠. 다시 한번 이제 800대로 올라간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성공했을 때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조도 센서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 서브 모터를 동작시키는 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if문에 의해서 특정 디지털 핀을 온오프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난초에 차량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게 블루투스로 윈도우즈하고 연결해서 이런 데모를 만드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쉽더라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건 방금 제가 보여드린 조도 센서인데 그 관련되어 있는 그 부품 파는 마트가 있어요. 옛날에는 부품을 사려면 대량으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몇 개 하면 택배로 예쁘게 보내줍니다. 택배 값이 너무나도 아까워요. 20원, 30원짜리를 택배로 받기에는. 그래서 왕창 사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간단한 하지만 중요한 걸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보면 이 조도 센서가 있죠. 이걸 바로 이렇게 연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접지에다가 저항을 하나 달고 여기에 전원이 들어와서 조도 센서를 통해서 아날로그 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핀 사이에 반드시 이렇게 저항을 줘요. 이게 왜 이런 작업들을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전원 자체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노이즈나 튀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호들이 정상적일 때는 이쪽을 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스로 발생하거나 역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류되는 값들은 좀 더 저항을 타고 그라운드로 빠질 수 있게끔 뭔가 대비책을 하나씩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동작이 안 됩니다. 자, 잘 동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 건 이제 서브 모터를 동작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쩌다 보니 이게 윈도우 강좌가 아니라 아두이노 강좌가 됐는데,
자, 이 스케치도 제가 나중에 다 옮겨 놓겠습니다. 그쪽 사이트에. 자, 이건 뭐냐면, 자, 옆으로 이렇게 줄이고, 자, 제가 오늘 데모를 위해서 이 박스 이 축에다가 제가 구멍을 뚫고, 참, 마이크로소프트 오면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서브 모터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핀이 제대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올리고요. 이 서브 모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펄스를 줍니다. 펄스라는 게 전기가 5V 있다가 다시 0, 5V 있다가 0. 그럼 이 사각형이 하나씩 생기겠죠. 이걸 펄스라고 합니다. 이 펄스 폭에 따라서 이 모터의 각도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동작을 시킬 때는 이 서브 모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맹렬하게 돌릴 때는 그냥 일반 모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뭔가를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뭔가 값을 보거나 할 때는 시리얼 프린트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시리얼 포트로 메시지를 출력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그럼 시리얼 포트를 볼 수 있는 도구가 여기 도구 쪽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리얼 모니터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M을 눌러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시리얼 모니터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 코딩을 보면 이 꺽쇠를 이쪽으로 하면 역시나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작이 됐네요. 도는 게 보이죠? 자, 제가 많이 주면 자, 이렇게 동작되는 게 보이죠? 펄스의 폭이 이 서브 모터마다 약간씩 스펙은 차이가 납니다. 이 서브 모터는 그 펄스의 폭을 600ms로 하면 왼쪽으로 완전히 틀고요. 그다음에 이걸 2400ms로 하면 오른쪽으로 완전히 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400ms하고 지금 600ms하고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돌리는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브 모터도 컨트롤 하는 걸 확인했고, 블루투스 통신도 했고, 신호 보내는 방법도 알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통해서 데이터를 쏘고,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센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법만 하면 스마트 화분까지는 생각보다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앱에서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 앱과 연결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아두이노하고 컴퓨터하고 바로 통신하지 않고 아두이노는 바로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쏘고 그 클라우드에 윈도우즈용 앱이 접속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내용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제 서브 모터를 다루는 방법. 참, 이 윈도우 앱 세미나가 아니죠. 가면 갈수록.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링크가 오늘 자료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샘플 두 개 있죠. 샘플 두 개랑 스케치, 그리고 파워포인트 파일까지 여기 다 올려놓겠습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이 첫 번째 링크는 뭐냐면, 가만 보면 생각보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만간 모여서 납땜이나 해볼까라는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 중에 IoT 러브라는 굉장히 유치한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저 그룹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가입을 하시면 모임이 때가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아두이노 탱크를 만들어서
윈도우 패드로 컨트롤하는 방법을 다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으로 스마트 화분을 만들어서 집에서 상추를 스마트하게 키우는 그런 거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 결과는 전부 다 안드로이드 안 됩니다. 윈도우즈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게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죠.